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백호잖아? 흰색. 여기는 청룡, 푸른색. 그래서 청백전이에요. 청백의 원류가 여기에요. 오행문화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알아두면 신기한데 막상 살면서 굳이 쓸모는 없는, 하지만 설명은 못 하겠는데 남이 아는 소리 할 때 저거 아닌데 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지식이야 이게. 산불개호 연구소. 갑진년 2월 4일부터 갑진년. 2월 4일부터 갑진년. 입춘부터 간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애가 태어나고 있어요. 뭐 어쩌고 하고 있어요. 다 용띠 아니고요. 다 용띠 아니고요. 묘띠잖아. 토끼띠. 예, 작년에 토끼띠. 그래서 갑진년은 입춘부터, 입춘은 2월 3일에서 2월 5일 사이에 들고 대부분 2월 4일에 들어요. 2월 4일에. 예,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조금씩은 해. 예, 양력도 조금씩은 움직여. 동지도 마찬가지고. 예, 동지도 조금씩 움직이고. 보통 22일, 23일 동지는. 입춘은 2월 4일. 예,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 그래서 갑진년 뭐 청룡의 해다 뭐 이러는데 청룡이 뭔지도 모르겠고 뭔 대도 않는 또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저런 거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갑진년 뭐 청룡의 해다 이러는데 이거 다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거 있잖아요. 우리 10간 12지, 한국 사람이면 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면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왜냐면 우리는 띠를 자꾸 따지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4살 터울이면 그러니까는 자, 축, 인, 묘, 자하고 묘, 이제 묘, 진, 진, 사. 에이, 그냥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예. 이렇게 한 팀이에요. 세로로 한 팀. 그게 4살 터울입니다. 세로로 한 팀. 그러니까 내 띠랑 합이 드는 게 누구냐? 세로.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이잖아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같은 해의 삼재가 들어요. 같은 해의 삼재가 들어요. 예. 같은 팀이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팀들이 모여 있으면 합이 좋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게 안 들어 있으면 이제 뭐 조금 인생이 힘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사주 보는 사람들은 사주 안에서 연월 일시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연월 일시에도 각각의, 지금 올해가 갑진년 하듯이 연에 그게 연주가 있고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총 8글자가 되거든요. 총 8글자가. 그러면 그게 사주팔자예요. 연월일시는 사주. 이렇게 4개가 들어가면 팔자. 8글자가 들어가면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 거기서도 이게 지금 이렇게 팀들이 뭉치면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청단, 홍단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뭉쳐 있는 게 많으면 내 안에서 자중질환이 안 일어나고 별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안 맞는 팀들끼리 이렇게 맞는 게 있다면 안 맞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질이 회딱회딱하고 불안정하고 심하면 오락가락하고 이중적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요. 이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와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문화권적 에너지.
사람들이 그렇게 관습적으로 오래 생각하면 그것은 어떠한 힘을 가진다. 힘을 가진다. 그리고 그거는 그럼 절대적인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문화권적 에너지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굴 크고 엉덩이가 큰 게 미인상이었었어요. 맏며느리 같고 이렇게 선풍기과들, 세수대학과들이 미인상이었고 지금은 그거는 약간 저주받은 거지. 그 사람 시대를 잘못하구나. 당나라 때 미인상이에요. 타임슬립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때 먹어줬다니까. 그때 먹어줬어.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시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습도 바뀌는 거예요. 절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다 바뀌어.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느냐 그렇진 않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 문화에서 흘러가는 암호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핑크색에 대해서 별 부담을 안 느끼는데 서양에서는 그 약간 게이 뭐 이런 호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동성애하고 연결이 되죠. 아니 뭐 그런 거예요. 그게 문화권적 에너지. 서양 사람들이 뭐 이래가지고 가운데 손가락 세우는 거 그것도 그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게 욕이라고 얘기할 거는 없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게 없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점점 넘어오면서 우리도 그 문화권적 에너지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맞잖아요. 청국장 먹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권적 에너지예요. 그걸 이게 미쳤나 이걸 사람이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서양인에게 청국장 같은 거 주면 그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야, 이거 썩은 거 아니냐? 야, 이거 먹을 거 주는 거 맞냐? 네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익숙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떠한 코드들이 도출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차원에서 다 보면 되는 거지. 이게 과학이다. 뭐 점이 과학이다. 아니, 미친놈입니다. 그거 미친놈입니다. 그냥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얼굴 보다 보면 아, 저 사람 선하게 생겼다. 저 사람 똘똘하게 생겼다. 저 사람은 좀 어떨 것 같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판단이지. 그러면 그게 확실한 거냐? 그건 과학이 아니지.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지. 그게 과학이고 확실성을 가졌다면 사람이 누가 사기당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거는 그냥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요거 말고 십간이라고 있잖아요. 십간. 이건 12지. 12지는 사실은 황도 12궁하고 관련되는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12시, 우리 12시 시간 할 때처럼 이게 황도 12궁이 유목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동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예요. 개하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하고 북두칠성하고 북극성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별자리를 잡는 거고 황도 12궁으로 잡는 거고 이렇게 잡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유목문화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아시스나 이런 쪽 걸리면 난리 난다. 그게 1도만 잘못 계산해도 나중에 오아시스에 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유목문화가 예전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판이라고 하는 놀이를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다. 그래서 유판을 보면 가운데에 북극성인 거고 이게 북두칠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 맞죠? 도개걸윤 모니까. 그래서 이게 합치면 이렇게 하나가 7개. 북두칠성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7개. 이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방위들하고 관련해서 그거를 놀이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습을 시키는 왜냐면 그냥 가르쳐 갖고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선사시대 때 암각하나 이런 데서도 유판이 발견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저건 너무 중요했었던 거예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기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농경 문화에서는 그렇게 별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별자리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갈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동아시아에도 별자리 흔적은 남아있어요. 별자리 문화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윷놀이하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 칠석?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칠석도 큰 명절 중에 하나였었어요. 7월 7일. 7땡.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죽을 때 결국은 그 칠석이, 그러니까 북두 칠성이, 칠성하고 칠석하고 발음이 그래서 그러는데, 중국의 4대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떻게 보면 판소리, 소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춘향전. 한국 사람은 다 알죠. 춘향, 그 다음에 저 심청, 그 다음에 저 뭐야 수궁, 저 뭐야 별주부전. 또 뭐가 있어요? 흥북. 그 다음에 예전에 있는데 19금으로 뭐 한 병강세. 아, 있어. 진짜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 어렸을 때 저 병강세 되게 재밌었는데, 막 영화 되게 재밌었는데,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B급 코미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듯이 중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7월 칠석과 관련해서 견우직녀.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견우직녀. 그 다음에 만리장성과 관련해서 맹강녀 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맹강녀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이제 저 만리장성 쌓으러 갔다가 이제 죽었죠. 결국은 죽고 그 여자가 이제 그리워서, 몰라, 그런 일들이 있을까 모르겠다. 옛날에 그 중매 결혼인데 뭐 그런 게 있겠나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편을 찾아서 왔다가 그랬더니 이미 남편은 죽고 만리장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재활용했지. 재활용했지. 근데 그래서 만리장성 안에 뼈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러는데, 그게 뭐 제 생각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공사 감독이면 저는 시체는 안 넣습니다. 갈아서 넣죠. 갈아서 넣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하고 찹쌀풀이 벽돌 붙이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모르타르를 쓰지만 모르타르 있기 전에, 그래서 예전 고대 건축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성분이 있으면 이게 잘 붙어요. 그리고 찹쌀풀 의외로 잘 붙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왕릉이라든가 이런 거 다 찹쌀풀로 저거 붙인 거예요. 벽돌들을. 견고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 뭐야 문 예전에 이런 한옥문 이런 거 만들 때 문끼리 결합시키는 거 다 찹쌀풀입니다. 다 찹쌀풀이에요. 악교는 그렇게까지 오래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오래된 건데 그거보다 찹쌀풀 구하기가 훨씬 쉽죠. 의외로 생각보다 견고해요. 견고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벽돌 붙이는데 넣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내가 공사 감독이면. 왜냐하면 만리장성 어떻게 쌓는지 아세요? 어떻게 쌓냐면 두 종류로 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흙으로만, 진흙으로만 진흙이라기보다는 입자가 고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황토인데 이렇게 저 날라오는 황토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황토들을 한 겹 쌓고 판축이라고 그래서 공기를 빼내요. 돌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위에서 돌 망치로 이렇게 공이로다가 때려서 이걸 공기를 빼내면 압착이 돼요. 그리고 다시 흙을 넣고 또 압착시키고 시루떡 같이 이렇게 쌓거든요. 근데 이게 진시황 땐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진시황 땐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공기 빠져나가면 엄청나게 단단해요. 황룡사 구층 목탑 쌓을 때도 황룡사 전체 거기가 늪지대였으니까 거기를 다 파내고 이 판축한 거예요. 그때 7cm 나무 공이로다가 때린 거예요. 판축 잘 느낌이 안 오시면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언제 해보냐면 무덤 쓰고 거기 이제 예전에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체 냄새 맡고 이렇게 들어가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거를 묘를 밟고 매 밟고 두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두드리는 경우 그게 판축이에요. 근데 그거는 원래는 그렇게 흙을 대파리 넣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넣고 밟고 조금 넣고 밟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동물이 나중에 못 들어가요. 몰라, 두더지나 이런 애는 모르겠는데 엉간한 애들은 못 팝니다.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게 이제 판축이거든요. 그래서 황룡사 같은 데도 거기가 연못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 걷어내버리고 판축으로 착착착착 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그런 큰 건물들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이 가도 안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리 피사의 사탑은 저거 이 판축을 안 해서 그렇다니까. 걔네가 판축을 안 할 거면 뭘 하면 되냐면 파이프를 박아야 돼요. 지금 요즘 아파트 박을 때, 아파트 건설할 때 이렇게 보면 골리앗 크레인 와가지고 이렇게 뭐 뚱뚱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T자로 된 철근 박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대전에는 그런 거 공사 안 해? 네? 저는 진짜 그거 많이 봤거든요. 80년대 서울 강남 쪽은 어디를 가도 그거 했었다. 와,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참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건데.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때는 소음 규제 이런 게 없어. 그냥 공사하는 거야. 갖고 아침부터 셀이 빠가지고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피사의 사탑도 안 넘어가요. 근데 걔네 대충 날림으로 올린 거지. 그러니까 뭐 이태리 이렇게 조금 보면 이태리 사람들을 보면 날림했을 것 같아. 딱 그런 놈들이거든. 그게 치밀하지 않아. 이태리 절대 치밀하지 않아. 이태리 남쪽 가보면 도로가 다 개똥이고 지저분하긴 더럽게 지저분하고 언제나 발밑을 살피고 다녀야 돼. 조고각하야. 유물을 보다가 개똥 밟는다. 진짜야. 나폴리 뭐 이런 데 다 가봐. 다 그래. 그래서 이런 식 판축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요한 요새 같은 데는 이렇게 흙을 넣고 요렇게 판축 대충 판축해 놓고 앞에다가 벽돌로다가 이렇게 하죠. 벽돌 쌓죠. 앞에다가 벽돌 쌓거든요. 벽돌로다가 쫙 이렇게 올리거든. 그렇게. 근데 저 벽돌 붙일 때 찹쌀풀을 쓰든지 아무튼 저거 해야 돼요. 사람 갈아 넣으면 의뢰 잘 붙어요. 판축하는데 만약에 사람 넣으면 저거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 벽돌 요쪽에는 넣어도 아마 되긴 될 거예요. 사람 넣어도 되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다가 죽거든요.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몰라. 그냥 옛날 얘기예요. 저 맹강녀가 당신 남편 죽고 저 만리장성에 와서 우니까 저 벽돌이 무너지면서 남편 시체가 튀어나왔대. 그게 맹강녀 전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열부지, 열부. 열부. 열려. 그래서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맹강녀 전설.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두 가지 놀랬지. 남편이 진짜 잘해줬는갑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와 이거 진짜 성 쌓았는데 벽돌 무너지잖아요.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저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래.
실명제입니다. 벽돌에 이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과자 같은 데 보면 실명제잖아요. 뒤에 이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문제가 생겼어. 어디서 뭐 곰팡이균이 나왔어. 뭐 식중독균이 나왔어. 뭐 이러면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거든. 아니 맞잖아요. 얘네 벽돌에 이름 썼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무너졌잖아. 거기 이름 나온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냥 모르타르로 재활용. 이렇게. 그래서 진시황 때 장인 정신이 막 뻗치는 거지. 저렇게 하면 건물 안 무너진다. 안 무너져. 근데 맹강녀가 저기서 우는 바람에 저 건물이 무너졌어요. 저게 지금 성이 무너졌어요. 야, 이거 벽돌 난리 났다. 거기 다 죽었다. 맹강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거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맹강녀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백사전이라는 게 있고, 백사전이 이제 그 오래 묵은 뱀이 여자로 변해서 남자를 좋아하는 사건.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한 거, 뭐 여우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양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산백과 추경대. 이게 일종의 러브 스토리인데, 양산백과 추경대라고 하는, 양산백이라고 하는 남자가 추경대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꽁냥꽁냥 한다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추경대가 남장을 하고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일종의 성균관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 스캔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모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충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남장에서 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남자애는 이제 뭣도 모르고 왜 자꾸 이렇게 끌리지? 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성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나? 이러다가 알고 보니까 여자였어.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잘 사는 집 애였고, 그 다음에 이 남자애는 이제 좀 떨어지는 애였지. 그래서 약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잔혹동화 있거든요. 파트라슈 이야기. 파트라슈 아세요? 어떻게 결국 죽었는지, 그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걔 네로가 그 파트라슈 이야기가 진짜 슬픈 이야기거든요. 못 사는 집 애가 걔를 혹사한다. 그게 내용이잖아.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잖아. 그 파트라슈가 얼마나 억울한 놈인데, 그래서 그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파트라슈가 유명한 거야. 그래서 개 고생하다가 걔가 죽잖아. 맨날 우유나 끌고 가다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근데 그 네로가 그 알로한가? 그 여자애가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아로한가 뭐 그랬을 거야. 그 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네 집은 부자고 얘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고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거든요. 여자의 아버지가 반대하거든요. 근데 이 네로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성당에 루벤스 그림 있는 성당에 가서 그 루벤스 그림을 보면서 죽어요. 얼어 죽어요. 그게 끝이에요. 일본 만화가 의외로 잔인한 경우들이 많아. 결말을 안 봐서 그렇지. 그냥 우리 같으면 그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그냥 심청전처럼, 아니 춘향전처럼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요술공주 민키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 요술 부리다가 맨날 이렇게 띠리리 하면서 옷 이렇게 갈아입고 뭐 이렇게 되다가 걔 교통사고로. 그럼 끝이야. 끝이야. 되게 웃겨요.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은 저걸 좋아하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약간 해피엔딩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양축이라는 게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천녀유언이지. 천녀유언. 천녀유언 들어보셨지? 옛날에 장구경. 또, 장구경하고, 누구지? 왕조연. 예, 왕조연하고 장구경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나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여자를 뭐 또 사랑하는 약간 얼빙한 남자의 이야기, 뭐 이런, 그런 게 얘네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심청전, 뭐 춘향전,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칠석은 우리까지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야기들이고, 이게 서극 감독이 거의 다 영화로 만들었으면 맹강녀만 아마 안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이게 백사전은 청사라는 영화로 나왔고, 양축이 제가 어렸을 때 보긴 봤는데 이게 제목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천녀유언은 뭐 리메이크도 여러 번 됐어요. 한 4-5번 나왔을 거야. 만화로도 나오고 뭐. 7월 칠석 때 이게 칠성이 죽음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타래 같은 걸 실타래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국수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국수가 아무튼 다 오래 사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 올리고 기도를 하고 국수를 먹고 이러더니 이제는 안 죽지. 영험하네, 진짜.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실 타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자 머리처럼 이렇게 꽈배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꽈배기 같이. 그래갖고 그거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막 감고, 이게 실타래 아니에요? 그렇게 꽈배기 같이 있는 거? 그러면 이걸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공처럼 만들고 했었던 그거 올려놓고, 그 실처럼 죽자고 가자라는 정신으로. 지금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예전에는 칠석에 그 칠성단 앞에 그 실이 올라와 있었어요. 실이 올라와 있었어.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 칠석과 관련해서 칠석이 발음이 비슷해서 나오는 걸 거예요. 칠성. 그래서 북두 칠성. 북두 칠성. 그리고 저게 죽음의 신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갈 때 결국 칠성판에, 칠성판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북두 칠성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나? 이 7개가 구멍이 뚫려 있고,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여러분이 누우면 7번을 묶어요. 염할 때 안 보셨어? 7번을 묶고. 이제 그것 익숙해져야 돼. 좀 있으면 묶여요. 근데 저거 칠성판 이제 필요도 없는데 사실. 왜? 태우잖아. 저게 안 태울 때 얘기지. 그렇게 잘 봐달라고. 살았을 때는 기도해가지고 빨리 안 잡아가 달라고. 죽어서는 이제 와이로 이렇게 이렇게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 그래서 이게 이제 북두 칠성과 관련된 거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사람들이 희한한갑더라고.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이게 동아시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관객하고 객석하고 딱 나눠져 가지고, 저 객석하고 앞에 무대하고 딱 나눠져 가지고 지그들끼리만 하는 거는 서양식이에요. 그리고 굿할 때도 그렇고 판소리 할 때도 그렇고 옆에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둔다니까. 이게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 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문화 코드예요. 같이 존재한다. 네가 앞에 무대에 설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관객 때문이다. 1등이 1등일 수 있는 이유는 꼴등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서 같이 간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의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대의 평등주의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자만이 유일하게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다 쩔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올림픽. 70억, 80억 인구를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이 미친 이런 방식들이 올바르냐? 미인대회도 없어졌는데, 없어진 건 아니지. 이제 조명받지 않는 거지. 방송은 안 하잖아요. 미인대회
하기는 하지만 미스코리아 하기는 하지만 방송하지 않아. 예. 그런 것처럼 올림픽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거기에 막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1등을 해야 된다는 둥, 누가 벌써 좀씩 바뀌었죠. 예전 개념에서는 뭐 금메달을 뭐 몇 개를 따야 되고 뭐 몇 등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메달 집계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은메달 100개 따봐야 금메달 1개가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총 메달 순위로도 보고 뭐 이렇게 좀 다변화시키려는 요소들이 나오죠. 그게 전체 등수를 매기는 거에 대한 반감이에요. 그렇게 매기면 1등은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도 쫓기는 불행이 있다니까. 그 힘든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지?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기러기가 이렇게 줄지어서 쫙 날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잖아. 기러기한테.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니? 이렇게 해서 뒤에다 물어보니까 뒤에 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놈이 리더를 잘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이게 공기 저항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놈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육상 경기 이렇게 장거리 경기 이렇게 딱 보면 뒤에서 이렇게 딱 뛰잖아. 네. 그 처음부터 앞으로 안 치고 나오거든요. 몇 바퀴 딱 나누고 확 치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가 엄청나게 힘들대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정도로 쓰면 이 저항을 좀 줄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 왜 쟤네가 V자로 쓰나 봤더니 저들도 살라고 덜 힘들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덜 힘들라고 그랬대. 그래서 뒤에 놈은 앞에 놈이 잘 가니까 인솔에 가니까 우리는 따라가요. 이랬더니 그러면 앞에 놈이 대단한 놈인갑다. 그래서 또 어떻게 길을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앞에 놈이 뭐라고 얘기했다 하냐면 뒤에 놈이 따라오니까 나 쫓기. 그래서 아무도 길을 몰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요번에 이성균 씨 사건 터졌을 때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이성균 씨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G드래곤을 연예인의 연예인이라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연예인보다 한 단계 높고 우리는 연예인만 해도 대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G드래곤은 한 단계가 높은 그러니까는 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실물 깡패 안 봐서 몰라 나도. 근데 걔가 마약 혐의를 받았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다 벗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벗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지. 왜냐면 애가 굉장히 불안하잖아. 인터뷰를 하는데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이렇게 마치 그 주유소의 풍선 인형 움직이듯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도 이게 왜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간 좀 오락가락 진짜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는 마약했나 싶을 정도의 뭔가 얘가 굉장히 이러겠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위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지.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 걔가 젊은 애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애가 그렇게 됐겠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사신 거잖아. 내가 다 알지. 그래서 그 길을 포기했잖아. 그치? 나섰으면 씹어 먹었지.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를 줘. 그래서 거기서 균형을 특히 어렸을 때 이렇게 확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떴을 때는 그나마 바쁘니까 덜 힘든데 추락하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점을 찍었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서울역의 노숙자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얼어 죽을 뿐이다. 공부 못해서 자살하는 애들 바닥 쪽에 있는 애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시험 기간에는 일찍 끝나서 좋은 거고 맨 위에 있는 애들이 자살한다. 한두 개 틀리고 자살한다.
늘상 틀리던 애들은 언제나 태평하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문화는 전체가 다 불행해진다. 그래서 동아시아 같이 앞에서 서는 사람이나 청중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판소리 할 때. 얼씨구! 이렇게. 그거를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국회 발언하고 있는데, 야, 입 닥쳐! 저거 판소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12지는 황도 12군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저 아라비아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로도 들어올 때 외래 문화입니다. 12지는. 몰라, 은나라 때 12지를 사용했던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게 너무 단편적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잘 모르겠고, 12지가 유행하는 거는 당나라쯤 돼서 12지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10간 12지가 결합되면서 당사주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2지가 불교하고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2지가 약사열의 12야차대장, 약사열의 12야차대장.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쯤이 되면 통일신라 전후부터 12지가 이렇게 사람 형상으로 해가지고 사람 형상으로 해서 무덤이라든지 탑을 보호하는 방위신 같은 역할들을 하죠. 그러니까 동물형이 있고 사람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뱀인데 몸은 사람이고, 이런 거 못 보셨어요? 예전에 우표 이런 거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한국 미술 5,000년 전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부분들. 그래서 방위신과 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축인묘. 자축. 자는 쥐가 아니다. 쥐는 서다. 축은 소가 아니다. 소는 우다. 그래서 맞는 거는 실질적으로 맞는 거는 용도 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 맞아. 다 안 맞고, 제가 쭉 맞춰 보면 저것도 호랑이도 봐봐. 우리가 범호 이러지 범인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외래에서 들어온 거예요. 외래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뱀사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뱀사도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뱀으로다가 통용이 가능해요. 이건 외래 문화고, 그 다음에 요것과 더불어서 12지는 그래서 황도 12군과 관련되는 대상 문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거는 12시간이에요. 시간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12띠로 하는 거고, 그리고 띠는 입춘 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갑진년이 아니고, 아직 안 됐고, 2달 정도 남았고, 2월 4일에 갑진년 시작이니까 2달 정도 남았고, 그리고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하고 12개 아까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순서상으로 해가지고 겹치는 걸 싹 빼버리면 6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에서 시작하니까, 여기 시작이 갑이잖아. 저쪽은 차고, 그래서 갑자, 총 60개가 된 갑자. 이해가 되시죠? 대가리를 뽑아 놓은 거야. 그래서 60갑자. 그리고 그게 한 바퀴가 돌아가면 환갑, 회갑,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다시 나가면 진갑.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진짜. 다시 시작.
그래서 그건 이제 60진법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60진법을 체계적으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 메소포타미아에 사용한 흔적이 나오는데 동아시아에서는 60진법을 제대로 막 활용하진 않았어. 하지만 10간 12지를 더하니까 더해서 빼니까 60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60갑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갑자 중에서 갑이 빨라요? 자가 빨라요? 갑이 빠르지. 그래서 갑 갖고도 추리는 경우가 있어요. 갑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육갑 하고 있네. 들어봤잖아. 그 육갑이 육갑이에요. 육갑이 어려운데 하물며 좀 모질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요즘은 장애인 차별로 아마 이런 얘기하면 걸릴 건데 뭐 많이 원래 있던 속담이잖아. 그래서 육갑이라는 거, 60갑자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축약하는 거지. 우리 말 축약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오행으로 배속할 때도 있어요. 오행으로 배속할 때도. 오행이 뭐냐면, 우리 일주일이 오행이야. 일주일이. 그러니까는, 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은 달이잖아. 이게 달. 월이잖아. 그죠? 일은 해잖아. 해. 이건 해달이에요. 해달. 해달을 음양이라고 해. 음양. 달은 해는 양. 음양. 가운데 있는 애가 오행이에요. 오행. 예. 우리가 요일이라고 할 때 이게 별 요자거든. 별을 얘기할 때 요자.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애들이야. 태양 눈에 보이죠? 달 보이죠? 목성 자 봐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여기까지가 보이고 요 나머지는 어디 보이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견해야 보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물론 여러분들 같이 노안은 이것도 안 보여. 여기서 제일 잘 보이는 거는 뭐냐면 금성입니다. 금성이 샛별. 그래서 부처님이 저 금성이 딱 떠오를 때 깨달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걸 샛별이라고도 하고 한자로 하면 계명. 그러니까는 밝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명성, 샛별 마찬가지예요. 금성은 궤도 20률이 크기 때문에 해가 질 때하고 해가 뜰 때만 보여. 밤에는 안 보여. 옆으로 돌아. 애가 지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되게 반짝여요. 그래서 금성은 이렇게 제가 별자리를 관심은 있지만 눈이 나쁜 관계로 잘 거기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찾는 별자리가 뭐냐? 금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이 정도는 찾는다. 이 정도는 찾아. 근데 요 핸드폰 어플에 보면 이렇게 되면 별자리가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제가 별에 관심이 많잖아. 그렇게 해서 이게 오행인 거고 이게 일월이 음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오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눈으로 다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자리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 왜 일을 쓸까? 이 중에서 대장이 일이죠. 아니 맞잖아요. 대장주가 뭐냐? 그러니까 코스피 뭐 몇백 종류가 있어도 대장주가 뭐냐? 삼성전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일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음양오행이 우리한테 많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박혀 있어. 여러분이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고 남성분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남성분들은 다 음양오행이 박혀 있어. 그 이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성이 하나 있고 이름이 두 글자잖아요. 김개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돌림자가 앞에 자, 뒤에 자, 앞에 자, 돌림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냥 쌍놈입니다. 쌍놈입니다. 이거 원칙이다. 이거 원칙이야. 그리고 여기에 나무모기 부수가 들어가면 여기에는 화가 들어가. 여기에는 토가 들어가. 금이 들어가. 수가 들어가. 그 다음에 목이 들어가. 부수가. 그래서 내 돌림자에 요 글자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간다. 야매입니다. 야매입니다. 여성분들은 돌림자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므이다. 그래서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좀 예외고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남자인데 이 법칙을 내 이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뭔가 조금 뭐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요즘은 당연히 안 씁니다. 요즘은 당연히 안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장명 이런 거 할 때 뭐 성명학적 법칙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거 구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두 가지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 그 성명학 룰이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명학 룰이라고 하는 계열이 있는 거고 그거는 한자 획수 그 다음에 한글 기억 니은 이런 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음양오행으로 맞춰내. 음양오행으로. 그건 숫자로 맞춰. 대부분 숫자로 맞춰. 여기는 이 음양오행 자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리 하는 게 요게 태극, 요게 음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로. 그래서 이름 안에도 음양오행이 다 있어. 우리 주변에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맞춰. 다 맞춰. 그래서 족보에 보면 돌림자가 다 쓰여 있어요. 어떤 글자. 요즘은 족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옛날 사람이 나는 좀 나이를 먹었는데 나는 돌림자가 없던데 그거는 이름이 끝난 거예요. 늦게 태어나면 예전에 이름이 끝나. 뭔 이름이 끝납니까? 지을 수 있는 이름이 한계들이 있어. 그러면 돌림자를 바꿔요. 그러니까 스페아 돌림자가 있다니까. 아 진짜야. 이거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건데. 스페아자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스페아자가 또 있어. 그 밑에. 왜? 우리는 앞 사람이 이름을 지으면 따서 지으면 안 돼.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뒤에 사람이 무조건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한 글자가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게 좀 뭐 발음 좋고 뭐 하고 어쩌고 따지다 보면 몇 글자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지기가 어려우면 다른 글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그 넘어가는 글자에서는 간혹 오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족보 찾아가지고 봐야 돼. 근데 지금 뭐 그런 건데 아무 의미도 없죠, 뭐 사실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음양오행 같은 걸 이렇게 다 맞춰서 배치했다더라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알아둬도 큰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해드렸지만 오행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를 목화토금수에 맞췄다는 거예요. 목화토금수에 맞췄다는 걸. 네? 이렇게. 그래서 목은 자 여기 여러분이 하나 더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게 사신도 이게 별자리예요. 그것도 별자리예요. 여러분이 그게 별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별이야. 그게 뭐냐면 좌청룡 500호 남주작 죽현무야. 다 들어봤어요. 한국 사람은 안 들어. 이게 별자리예요. 별자리. 별자리예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별자리.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별자리들이 동서남북으로 벌쳐 있고 여기 중간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앙이다. 이렇게. 그게 고구려 고운벽화.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내가 이런 걸로 다 논문도 쓰고 다 이랬어. 그냥 내가 진짜 이렇게 야매같이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못 믿는데 굉장히 정통이라니까. 정통이라니까.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배운 사람. 나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요 봐봐. 여기가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지만 자 봐봐. 남북이지. 그러면 여기가 동이겠지. 바꾸면 동서가 되겠지. 맞지? 그렇지 않을까? 동쪽은 색깔로는 뭐냐? 푸른색. 청. 이게 목이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그 다음에 남쪽은 빨간색. 이게 붉을 주자. 빨간 참새라는 뜻입니다. 저 작설자 할 때 참새혀 같다 그래서 작설이잖아. 그게 참새작자예요. 참새작자. 주작이 뭐 봉황이라는 둥, 무슨 뭐 불사조라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들 뭐 많이 하는데 참새입니다. 참새. 이렇게 조그만 참새가 있어. 네가 봤냐 내가 봤냐? 나도 본 적은 없는데. 나도 본 적은 없는데 그게 어떤 기운이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정령 같은 거래. 나도 몰라. 나 딱 2번 봤어요. 참새 나오는 저 빨간 참새 나오는 기록을 그 공자 성적도라고 하는 공자와 관련된 책하고 또 하나는 저 현장 스님 관련된 기록에서 딱 2번 봤어요. 주작을 봤대. 근데 뭐 그렇게 아무튼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남쪽. 남쪽은 빨간색. 남쪽은 어디냐? 화는 빨간색. 이게 남이에요. 이게 동쪽. 동, 남. 이건 중앙. 그 다음에 이게 서쪽. 그 다음에 수가 북쪽이에요. 그래서 봐봐. 서쪽은 흰색. 백호잖아. 서쪽은 흰색. 그러니까 요 서백. 북쪽은 현무니까 검은 거북이. 그러니까 북쪽은 검은색이네. 껌댕이네. 이렇게 이게 잘 봐봐요. 잘 봐봐.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이게 체계적으로 한 번은 안 들어서 그래. 한 번만 들으면 대충 이게 지금도 들으니까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렇게 대단한 뭔가가 없어요. 봐봐. 길짐승 중에서는 호랑이가 최고래. 제일 세대.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동아시아에는 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알아? 힘센 놈이 이겨요. 아시아 사자는 호랑이한테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사자가 훨씬 등치가 크거든요. 더운 지역이 등치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시아 사자는 아무튼 호랑이한테 안 돼. 아시아 사자는 작습니다. 아시아 사자는 작아. 그래서 우리는 뭐 아시아 사자 사는 쪽이 아니니까 중국에는 코끼리까지는 살았는데 사자 기록 나오는 거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사자가 어디 사냐면 인도 쪽에도 살고 그 다음에 저 중동 쪽에도 사자가 살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안 그러면 저 어디야 아시리아 뭐 이런 거 나올 때 사자 많이 나온다고. 사자 부조가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도 사자 문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 뭐 뽀대가 나잖아, 애가 좀. 그리고 우리는 호랑이니까. 왜 백호냐? 백사 뭐 이런 게 아니고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백호인 거예요. 백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짐승 중에는 호랑이가 최고로 세고 호랑이 중에서도 리더는 흰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흰색은 인도에서
흰 코끼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방위적 흰색이에요. 방위적 흰색. 새 중에서 제일 짱 먹는 애는 뭐냐? 참새다. 참새는 원래 약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자에 보면 조개가 500년이 되면 참새가 돼. 물속에서. 참새가 근데 저렇게 많으면 아니 그냥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가 매작도 아세요? 매작도? 매화 그림이 있고 매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참새가 앉아 있어. 이 매작도를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하더라고. 저거 내가 가르쳐 줬다고 사람들한테. 그림 그리는 놈들도 저걸 몰라. 저 매작도 보셨어요? 보다 보면 이렇게 매화 그림 있고 참새가 이렇게 하필 왜 참새를 그렸지? 뭐 독수리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까치라든지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애를 그릴 것 같잖아. 근데 참새 여러분은 참새를 아시잖아. 지금은 참새 보기가 좀 어려운데 참새가 더럽게 졸락 맞거든. 경거망동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 진짜 많았죠. 그 농약 쓰기 전만 하더라도 진짜 참새. 그래서 전 국민이 참새구이를 먹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포장마차의 안주 중에 하나가 참새구이였는데 야 그걸 잡아서 뭐 지금 같으면 그게 그 치킨보다 비쌀 거다. 참새 한 마리씩 잡아오라고 그래 봐. 그 단가가 도대체 얼마 할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많았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매작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매화는 꽃 중에서 제일 빨리 펴요. 꽃 중에서 제일 빨리 펴. 그래서 매화는 겨울을 이긴 그러니까 이게 꽃몽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봄에 맺어지는 게 아니고 겨울에서부터 살살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음기 중에 있는 양기예요. 음기 중에 있는 양기. 예. 그리고 참새라고 하는 것도 바닷속에 그렇게 속에 있다가 양기. 새들은 다 양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날라다니는 애들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양기야. 그래서 양기가 가득한 그림이 매작도야.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해바 낄 때나 이런 때 딱 걸어 놓으면 양기가 충만해서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참새랑 매화를 같이 그리는 거라고요. 참새랑 매화를 같이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양기가 충만한 그림.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이 다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라는 게 내포미를 가지고 상징을 줄 때도 있고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도, 석류 이런 거는 쪽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다산. 눈으로 딱 봐도 포도, 석류, 수박이거든요. 그게 다산. 왜 다산인지 아시겠지? 왜 다산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포도보다 석류나 수박을 더 선호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는 벽사의 의미가 있어. 빨간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삿된 것들은 물리치고 내 자손이 잘 번성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영유아 사망률이 낮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골 그 할머니나 이런 어른들 하면 자개농 있고 대부분 석류 아니면 자개농의 주된 소재가 십장생. 그런 거 이렇게 떠올리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석류를 보면서 내가 그 생각했거든.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석류나무가 있었는데 석류 열리는 거 보면 거지 같아요. 지금 이란산 석류 이런 거 좋은데 그거 좀 거지 같아. 근데 자개농에 있는 석류는 되게 좀 있어 보여. 그래서 이게 불일치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란산 석류 이런 거 보면 괜찮지? 괜찮지?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 자, 봐봐. 그래서 요 참새가 양기가 가득한 놈이에요. 게다가 빨갛게
이렇게. 그러니까는 왜 하필 봉황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참새를 썼느냐? 이건 약물이기 때문에. 남쪽, 불, 그 다음에 그런 걸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참새가 적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작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날갑지 중에 최강, 그 다음에 요거는 길짐승 중에 최강, 조류 중에 최강, 길짐승 중에 최강. 이게는 비늘 있는 놈 중에 최강이라는 뜻이에요. 물고기나 뭐 이런 것처럼 비늘 계열, 물고기, 비암 뭐 이렇게 비늘 계열 중에서 최강. 그게 용이래. 용이래. 그리고 동쪽에 있으니까 푸른 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룡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청룡은 MBC. MBC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청룡이 좋은 게 아니고 황룡이 좋은 겁니다. 황룡. 그래 황룡사잖아. 왕을 상징하는 건 황룡이에요. 그 다음 레벨은 청룡이 아니고 정룡입니다. 빨간 용. 빨간 용. 그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사극에서 그게 이제 안 나오는데 왕이 노란 옷을 안 입으니까 우리는 조선이나 이런 건 제국가니까 노란 옷을 못 입잖아요. 근데 황제라고 생각해봐. 그럼 노란 옷을 입거든요. 자금성 이런 데 가서 사진 봐봐. 그러면 노란 옷 입고 있다고. 그 뭐 걸륭제 사진 뭐 이런 거 보면 노란 옷 착 갖고 입고 있다고. 그러면 그 다음 직급 당상관 중에서 다음 직급은 뭘 입어요? 빨간색 입죠. 빨간색보다 떨어지는 놈이 파란색이지. 아니, 맞잖아. 네, 맞잖아. 빨간색이서. 그러니까 용의 서열도 황룡, 정룡, 청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룡이 높은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좌청룡 우백호 하니까 이거는 근데 방위에 따른 색깔일 뿐이지. 그래서 절에서도 쌍룡이 이렇게 올라가면 청룡하고 정룡이지 청룡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약간 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모르는 거라고. 너 잘 모른다고. 청룡 좋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비늘 있는 놈 중에 최강. 각각 팀이 있는 거야. 팀이. 요거는 껍데기 있는 놈 중에 최강. 깝딱 있는 놈 중에 최강. 거북이.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날로 먹어요. 왜냐면 선수가 별로 경쟁자가 별로 없거든. 뭐 아르마딜로랑 경쟁할 것도 아니고 껍데기 있는 게 몇 개나 있어. 곤충 뭐 이런 애들인데 장수 하늘소. 내가 그런 거보다는 껍데기 있는 놈 또 뭐 있지? 우리 주변에 천상갑 뭐 이런 애? 철갑상 아니야. 뭐 이게 정년하시기 잘했네. 내가 지금 그 얘기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방학 숙제를 했는데 우리 형이 그걸 보고 개탄을 한 일이 있거든요. 새 이름 쓰라고 했는데 내가 쭉 쓰다가 청둥오리 뭐 이런 거 쓰다가 탐관오리 탐관오리 썼더니 이게 좀 반편인가 했었던. 그래서 요 껍데기 있는 애 중에는 거북이가 최고고 방위적으로 봤을 때 검은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무인 거예요. 현무. 그럼 중앙이 비어 있지. 중앙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 이 동물들을 다 어떻게 보면 관장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지금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화고 여기가 흙수 여기가 금 토지 토. 그래서 황제는 노란색, 황인이 백인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그건 당연한 거지. 왜냐면 여기는 황인색 이상이잖아. 유럽에서는 하느님은 백인이고, 그래서 그 하느님이 흑인일 수도 있지 않냐? 그랬다가 KKK단에다가 총 맞고 미국에서 그런 거 아니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야. 하느님은 흑인일 수도 있잖아? 이랬다가 총 맞았어.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시대가 또 바뀌었으니까 하느님 여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하느님의 아버지냐? 아, 이거 가능해요. 하느님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도 성차별이잖아. 하느님 호모 아니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양성 아니냐? 양성? 뭐 이렇게. 그래서 중앙에 황색 성인이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최강은 성인. 요런 거는 이제 백호는 호랑이 중에서 최강. 뭐 이런 식으로 꼽듯이. 예, 그렇게 봐봐. 여기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아세요? 갑진년. 갑진년 설명하는 거야. 가고 있다. 갑진년 다 왔어. 자, 봐봐. 가불이 목이고 색깔이 청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진이 용이잖아. 네? 용이잖아. 그러니까 푸른 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푸른 용. 아니, 그렇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푸른 용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걸 따지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따지는 거는 딱 하나만 있었어. 그거는 백말띠. 예, 백말띠. 그러니까는 백은 뭐냐면 어디에 걸리면 백이냐면 요 금에 경신과 관련해서 말띠가 걸리면 백말띠가 되는 거예요. 예, 백말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 백말띠만 뭐 팔자가 세다는 둥 뭐 이렇게 백마가 무언가가 있긴 있어요. 저도 그거 이제 관심이 좀 있긴 있는데 그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겠는데 백마가 뭔가가 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왜 백제 망할 때도 보면 소정방이 백마를 뭐 조어대 뭐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죠? 백마를 낚았다는 둥 뭐 이렇게. 그리고 백마가 하도 낙서에서부터 나오거든. 그 말이라고 하는 상징이.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와 관련된 무언가인가? 그리고 도대체 말용이라는 건 뭐예요? 용마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용마. 아니 그 백마가 그냥 백마가 아니라니까 그게 다 용마라니까요. 용마라니까 용마. 조금 그게 좀 에리꾸리하지. 그러니까 저게 아마 닭 토템, 말 토템 이런 토템과 관련된 어떤 부수적인 걸 건데 그게 말이 잘 뛰어다니니까 여자가 그게 걸리면 그 다음에 백색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댄다. 지금은 좋은 겁니다. 지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해야 될 때 백말띠가 걸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백말띠 얘기만 있었고 색깔과 관련된 띠 얘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몰랐느냐 옛날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쓰레기라고 봤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봤었어요. 네가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화두 중에 그게 있어요. 화두 중에. 예, 그러니까 선불교 화두 중에 병정동자한테 가서 불을 구한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는 화두가 있어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병정동자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불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화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불이 불을 구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일상을 환기하는 걸 뿐인데 네가 깨닫고 있는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구나. 사실은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 본질을 올바로 보면 그게 곧 깨달음인데 너는 그것을 밖에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있잖아요. 봄을 구해서 멀리 이렇게 떠돌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집에 와 보니까 꽃이 피고 있더라. 뭐 이런 딱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의 일상성을 얘기할 때 깨달음의 현실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걸 얘기할 때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불이 불을 구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다. 이런 거 표현할 때 보면 이게
화인지 알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이런 문화는 없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뭘 어떻게 생쇼를 하려고 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죠. 최근에 들어오는 게. 그게 이제 발렌타인데이.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업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빼빼로데이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낚이면 이제 무슨 뭐 황금 돼지 해니까 좋아요. 뭐 이러면서 애를 낳지만, 그렇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출산율이 그때가 약간 높아졌죠. 귀 얇은 사람들이 또 뭔가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돼지가 뭐가 좋겠냐, 돼지지. 그래서 그런 거, 돼지가 복이 있다, 이런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돼지가 한자로 돈이기 때문에, 돼지는 돈이다. 이렇게, 그건 발음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박쥐 얘기했는데, 그 박쥐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게 복자잖아요. 네, 이게 복자잖아요. 이건 박쥐 복자예요. 박쥐 복자. 그래서 박쥐를 복이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복 들어온다. 그래서 박쥐에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우리 전통 상징은 박쥐는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라서, 언제나 우리 전통 문양에는 날르는 형상으로,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즘은 이 복자를 뒤집어서 붙이는 경우가 있어. 그게 중국 사람들은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야 복이 들어오는 형상이다. 그래서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복자 뒤집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고, 저 박쥐, 나르는 박쥐 그림을 그려. 그게 예전에 백앤모에도 있고 혼수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복 같은데 깃 이런 데 장식에도 저런 박쥐 문양이 많이 나와요. 그게 복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아라. 말장난입니다. 이게 다 말장난. 말장난. 옛날 사람들 이런 말장난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 그게 이제 이솝우화를 거치면서 박쥐는 양다리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트맨 선생님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박쥐에 어떻게 보면 삼강체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통권은 사람들이 왠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박쥐 문양이 나오면 약간 좀 찝찝해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가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도 그 박쥐 마크를 쓰길래 내가 그 얘기 해줬거든. 그 박쥐 이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를 만들어라. 물론 뭐 내가 안 해주면 못 할 거야. 근데 이게 나르는 박쥐거든. 딱 그게 나르는 박쥐. 예. 그래서 복 들어온다. 그러니까 포도나 석류나 수박 같이 눈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도 있고, 이런 말장난으로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돼지도 돼지 돈자예요. 그래서 돈가스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발음으로 돈하고 똑같아. 이 돈. 그래서 돼지가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콧구멍에 돈을 꽂고 있으면서도 웃어야 되는 그 돼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고사상에서. 그렇게 돼지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필수가 아니다. 내가 이랬거든. 예전 고사에 돼지 머리 쓰기 어려워요. 그거는 지금은 경제력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야,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예, 돼지 안 잡으면 이게 나와?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상징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게 이런 거는 다 뭐냐? 구라지예요. 그리고 이 구라를 다른 말로 하면 문화권적 에너지. 문화권적 에너지는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것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박쥐가 복을 상징하는 걸 알아? 라고 하면 내가 박쥐 그림을 줘.
예를 들어서 뭐 정초에 그러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걸 몰라. 나는 이소부화의 박쥐를 알아. 그러면 그걸 주면 이게 사람을 먹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실제로 정초에 보면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 봉투에 돈을 넣어서 주는데 돈을 넣어서 줄 때 빨간색 봉투에다가 잉어가 이렇게 2마리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잉어 있는 그림이 많아. 저거는 용대라는 얘기예요. 등용문해서 용대라 이런 의미야. 용대라는 의미야. 그런데 그게 저런 잉어 문제는 우리한테는 안 넘어왔어요. 우리 문화에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잉어 그림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가보면 저 잉어 그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공항이나 이런 데 뭐 그림 그려놓은 데 보면 잉어 그림이 굉장히 많아. 그게 용돼서 네가 승진하고 합격해라. 출세해라. 또 용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말장난인데 이것은 문화가 동의할 때 에너지가 작동을 해. 그래서 문화권적 에너지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지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거를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중국 같은 데 가서도 뭐 이렇게 뭐가 나오면 다 거기에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런 의미들이 있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화권적 에너지. 그리고 같은 문화권 안에 존재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은 인지하고 반은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쥐를 줬는데 젊은 애들은 박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과학하고 다른 거예요. 과학은 인지하지 않든 인지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는 작동을 하는 거고. 중력이야. 그러면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다 작동을 하는 거고. 놓으면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는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 해석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언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언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바뀐 문화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 붙이는 거잖아요. 개 재밌어. 뭐 이렇게. 근데 개가 사실은 좀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개를 붙이면 약간 떨어지는 거거든. 천한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은 그냥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개 웃겨.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뀌면서 어떤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는 게 있고 흘러가 버리는 게 있고. 흘러가 버리는 거는 이제 뭐 조금 유행하다가 끝나는 거고 이게 정착이 되면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되면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도 반영하는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들어온 그런 문화 코드 있잖아요. 따봉 이런 거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어. 지금도 하시는 따봉 델몬트 좋은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따봉.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정도고 지금 어떻게 보면 띠하고 색깔을 넣는 거는 최근에 들어온 문화, 최근에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정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착이 되면 이것도 문화권적 에너지를 가지는 거예요. 단 이게 족보는 없는 거라더라. 족보는 없는 거라더라. 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부터 이건 전통 문화였었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저 북쪽이 걸려요. 흑이. 목화토금수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걸리면 이제 검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흑룡의 해, 뭐 안 그러면 뭐 흑호의 해. 흑룡 걸리면
흑염룡인가? 좀 재앙인가? 뭐 이렇게. 저 흑색 때문에 문제가 걸려요, 언제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은 저 흑색을 빼버리고 녹색을 씁니다. 녹색을 씁니다. 그래서 조만식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뻗치는 것처럼 천으로 쫙 당길 때 보면 녹색, 녹색을 써.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냐면 기록이나 이런 데서 흑색이 나오느냐, 녹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불교적인 거구나, 안 그러면 이게 오행적인 거구나 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자, 여기 백호잖아. 백호, 흰색. 여기는 청룡, 푸른색. 그래서 청백전이에요. 그래서 청백전이야. 흑백. 이게 반대예요. 바둑판. 그 다음에 적색하고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반대예요. 우리 태극기. 맞죠? 요렇게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청백전을 했느냐? 그건 오행입니다. 이건 음양입니다. 음양 기준에서는 요게 반대고 오행 기준에서 청백전이 있는 거예요. 청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룰들이 최근까지 있었구나. 우리가 유쾌한 청백전도 있었고 옛날에 그 변웅전이 나오는 유쾌한 청백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운동회 할 때도 청백전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청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자 쓸 때 보면 청색 모자하고 백색 모자하고 그래갖고 양쪽으로 그게 이제 학년 나뉘다 보면 갈리다 보면 이게 청군도 됐다가 백군도 됐다가 이게 다 박쥐거든요. 그래서 하나 모자 사가지고 계속 쓰라고 앞뒤로 뒤집어 쓰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백의 원류가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불국사에 가면 청운교 백운교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게 왜 청운교 백운교냐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룰이 다른 거다 이게. 청운교 백운교가 나오는 게 청백이 나오는 거는 오행문화다. 이런 거.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알아두면 신기한데 막상 살면서 굳이 쓸모는 없는 하지만 남들한테 얘기할 때 설명은 못 하겠는데 남이 아는 소리 할 때 저거 아닌데 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지식이야 이게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갑진년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청룡 생각보다 쓸모없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